사실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그날 저녁은 꽤 화기애애했다. 나는 퇴근길에 케이크 가게에 들러 명숙이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찾았고 다시 시장에 들러 며칠 전 먹고 싶다고 했던 굴비도 샀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주방에는 과일과 잡채 재료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명숙은 내 손에 든 봉투를 보며 회사 다니면서 이런 것까지 언제 챙겼니? 라고 했다. 친척들 앞에서는 내 등을 두드리며 우리 며느리는 손이 빨라서 내가 편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안심하곤 했다. 적어도 나는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민호는 거실에서 사촌들과 술잔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눈을 마주치자 잠깐 웃었지만 평소와 달리 내 옆으로 오지 않았다. 수아는 주방 문턱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내가 다가가면 화면을 껐다. 나는 그때도 그저 가게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다.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고 케이크를 꺼낼 때 명숙이 유난히 사람들을 식탁에 다시 앉혔다. 잠깐만. 다들 가지 말고 앉아봐.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어? 작은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명숙은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그 순간 민호가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걸 나는 봤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다. 그때는 의미를 몰랐다. 나중에는 알았다. 그는 이미 다음 장면을 알고 있었다. 서명해.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생일 케이크 옆에 내려놓았을 때 초는 아직 다 꺼지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종이 모서리가 케이크의 분홍색 크림을 스치며 얇은 자국을 남겼다. 나는 무심코 그 자국을 보다가 첫 장 아래쪽에 연필로 둥글게 표시된 내 이름을 발견했다. 윤서진. 바로 옆에는 검은색 서명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식탁에는 12명이 앉아 있었다. 큰이모, 작은아버지, 사촌들, 시누이 박수아와 6살 조카, 그리고 내 남편 박민호. 누구 하나 놀란 얼굴이 아니었다. 어머니. 나는 서류 첫 장을 다시 넘겨보았다. 이거 추가 연대 보증이에요. 방금까지 웃고 있던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내 오른쪽에 앉은 민호는 잔에 든 물만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알았다. 나만 처음 보는 서류였다. 수아가 남도 아니잖니? 시어머니 최명숙은 펜을 내 쪽으로 한 뼘 밀었다. 학원 잠깐 돌리는데 필요한 거야? 내가 직장도 탄탄하고 신용도 좋으니까 은행에서 내 이름만 있으면 된대.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내 말이 끝나자 누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명숙의 입꼬리가 굳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나는 펜을 밀어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명숙이 일어서더니 식탁 모서리를 돌아왔다. 내가 몸을 피할 틈도 없이 손가락이 머리카락 안으로 파고들었다. 뒷머리가 뒤로 확 젖혀졌다. 눈앞의 천장등이 순간 흔들렸다.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살고 몇 년인데 가족 한 번 돕는 걸 가지고 돈 계산을 해? 어머니, 놓으세요. 내 친정돈이면 그렇게 아깝니? 우리 수아 인생 망하는 건 눈에 안 보여?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머리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다시 몸이 꺾였다. 큰이모가 명수가 진정해라고 말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내 키우는 이혼녀가 얼마나 막막하겠어 라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서진이가 좀 도와주면 되지 라고 했다. 민호가 그제야 일어섰다. 나는 그가 엄마의 손목을 잡아당길 거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전마, 그만해 라는 말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펜을 먼저 주었다. 그리고 내 옆으로 와서 낮게 말했다. 서진아,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그의 시선은 끝내 내 눈을 보지 못했다.
내가 먼저 좀 참아. 나는 그를 3번쯤 깜빡이지 않고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두피가 아프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문장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아버지 수술막 끝났으니까 내가 좀 참아. 엄마 원래 말이 세잖아. 내가 이해해. 수아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드니까 이번만 내가 좀 해줘. 가족끼리 돈을 그렇게 따지냐. 내가 한 번만 넘어가. 그제야 알아들었다. 참아라는 말은 싸움을 끝내자는 뜻이 아니었다. 누가 계속 다쳐도 상관없으니 가장 덜 소리 내는 사람이 조용히 버티라는 뜻이었다. 나는 식탁 중앙에 놓인 케이크를 두 손으로 들었다. 민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변했다. 서진아, 너 뭐 케이크를 그대로 그의 머리 위에 뒤집어 씌웠다. 하얀 크림과 딸기 조각이 머리카락과 셔츠 깃으로 무너져 내렸다. 식탁 주변에서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명숙의 손이 내 머리에서 떨어졌다. 나는 왼손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다. 7해 동안 단 한 번도 밖에서 빼본 적 없던 반지였다. 그걸 생일상 한가운데 던졌다. 작은 금소금이 접시 사이로 또렷하게 울렸다. 당신들 집 일은 이제 당신들이 해결하세요. 나는 가방을 들었다. 서진아. 민호가 쫓아왔지만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뒤에서 명숙이 미쳤어. 어디서 시어미 생일에 이런 망신을 줘 하고 소리쳤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민호가 손을 넣어 문을 다시 열었다. 얼굴과 머리카락에 크림이 엉겨 있었다. 너 꼭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게 그가 내게 한 첫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다친 데 없냐는 말도 아니었다. 나는 그를 가만히 보았다. 그 서류 언제 준비한 거야? 민호의 입술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다. 엄마가 갑자기 당신 몰랐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예전의 나라면 답을 들을 때까지 붙잡았을 것이다. 왜 그랬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나를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설명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다. 택시를 불러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차창에 비친 내 머리는 엉망이었다. 정수리 쪽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귀 뒤로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정리하다가 멈췄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행 문자였다. 공동적립식 예금 중도 해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동명의자 확인 전까지 최종 처리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신청 시각은 오전 10시 42분. 나는 생일상에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신청자는 내가 아니었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말했다. 마포구요. 공덕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지은에게 전화를 걸기 전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할까도 생각했다. 친정어머니는 전주에 있는 언니 집과 본인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었다. 내가 결혼한 뒤 시댁일로 힘들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민호를 말수가 적어도 성실한 사위라고 생각했다. 지금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내 머리를 잡았고 남편은 참으라고 했다 오고 말하면 어머니의 지난 7회까지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연락처 위에서 멈췄다가 내려왔다. 또 남을 보호하고 있었다. 내가 다친 순간에도. 그 사실이 싫어서 나는 지은에게 먼저 전화했다. 지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냉동실에서 얼음팩을 꺼냈다. 내가 거울도 보지 않고 가방부터 열자 지은이 손목을 잡았다. 앉아. 머리부터 보자. 괜찮아. 괜찮은 사람 머리에 얼음 대는 거야? 앉아. 나는 소파에 앉았다.
지은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나누자 따끔한 통증이 몰려왔다. 피는 안 나는데 많이 당겼나 봐. 응. 민호 씨는 뭐 했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가장 아팠다. 펜 주웠어. 지은의 손이 멈췄다. 뭐? 바닥에 떨어진 펜 주워서 나한테 다시 줬어. 지은은 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얼음팩을 내 손에 쥐어주고 말했다. 오늘은 결론 내리지 마. 나는 그녀를 봤다. 대신 확인할 건 다 확인해. 화난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위험해. 그 말 때문에 나는 노트북을 켰다.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자 2번 만에 받았다. 왜? 지금 시어머니 생신 간다며.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 지은이 잠시 기다렸다. 서진아,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 한마디를 하고 나니 오히려 숨이 쉬어졌다. 지은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와, 문 열어둘게. 그날 밤, 나는 지은의 식탁에 노트북을 펴놓고 지난 1년의 계좌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내려받았다. 원래 우리 부부는 돈을 크게 숨기지 않았다. 생활비 계좌, 대출 상환 계좌, 공동저축 계좌가 따로 있었고 각자 개인 계좌도 유지했다. 나는 그 구조가 꽤 건강하다고 믿었다. 적어도 서로가 서로의 숨통을 조이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5달 전 공동저축에서 1,500만 원이 빠져 있었다. 2달 뒤 1천만 원. 지난달에는 1,500만 원. 합계 4천만 원. 적요는 가정운용, 단기대여, 상환예정.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중 첫 번째 이체 날짜는 내가 제주도 저작권 박람회 출장 중이던 날이었다. 민호는 그 돈에 대해 회사 내부 투자에 잠깐 들어가는 거라고 했었다. 의료기기 회사에서 직원 대상 5대 상품이 나왔다고 했다. 나는 원금 보장돼 라고 한 번 물었고 그는 당연하지 라고 웃었다. 나는 믿었다. 왜냐하면 남편이었으니까. 지은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얼마야? 4천. 뭐가? 없어졌어. 공동 계좌에서.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민호 씨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민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열쇠 통을 거절하고 14번째에 받았다. 어디야? 돈 어디로 보냈어? 잠깐의 침묵. 서진아, 그 얘기는 내가 설명할게. 지금. 그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한테 줬어. 나는 눈을 감았다. 4천 전부. 한 번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빌려준 거야? 걔 상황 정리되면 갚는다니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괜히 걱정할까 봐. 내 돈도 들어있는 계좌인데? 아니, 무슨 내 돈을 그렇게 따져. 그건 우리 집 돈이잖아. 나는 그 문장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 집. 서진아, 말꼬리 잡지 말고. 당신이 말하는 우리 집에 나는 들어가 있어? 왜 또 그 소리야? 당신 엄마가 내 머리채 잡아도 참으라 하고 내 동의 없이 공동저축 4천만 원 빼서 여동생 주고 오늘은 내 이름으로 1억 2천 보증까지 세워놓고.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집 일이야? 민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내가 한 행동도 정상은 아니었어. 엄마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케이크를 사람 머리에 붓고 반지까지 던지는 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아. 지난 1년간 내가 움직인 돈 전부 정리해서 보내. 뭐? 계좌 이체, 대출, 카드론, 회사 투자라고 말했던 것들까지 전부. 우리가 무슨 감사받는 회사야? 보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기분 나빠. 그럼 기분 나빠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가 그렇게 짧게 전화를 끊는 것은 결혼하고 처음이었다. 지은이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지금은 괜찮은지보다 뭘 확인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은행에 가서 내가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공동계좌 내역을 출력했다. 담당자는 전날 접수된 3천만 원 중도 해지 신청이 내 공동 확인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혹시 신청자가 제 남편 맞나요? 공동명의라 상대 명의자분이 맞습니다. 어제 누가 제 쪽 준비 서류를 문의한 적도 있나요? 직원이 전산 메모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제 오전에 전화 문의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방문해서 공동해지 동의를 하려면 어떤 신분증과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셨어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배우자 본인이요? 네, 부인분이 오실 경우요. 내가 생일상에 안자펜을 밀어내기 몇 시간 전, 누군가는 내가 은행에 와서 서명할 상황까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은행을 나오자 햇빛이 너무 밝았다. 은행에서 나온 뒤 나는 근처 법무법인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먼저 회사 건물 지하 서점 카페에 앉아 종이에 3칸을 그렸다. 확인된 것, 의심되는 것, 모르는 것. 확인된 것에는 공동계좌 4천만 원, 3천만 원 해지 신청, 생일날 보증서류, 민호의 사전 인지를 적었다. 의심되는 것에는 내 신용을 이용한 추가 대출 검토, 수아의 실제 부채 규모,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재산 정보. 모르는 것에는 민호가 어디까지 했는가라고 썼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바라봤다. 분노할 대상부터 정하고 사실을 끼워 맞추고 싶지 않았다. 명숙이 모든 걸 주도했다고 믿는 편이 쉬웠고 민호가 단지 겁이 많았다고 믿는 편은 더 쉬웠다. 하지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 법무팀과 오래 일했던 외부 변호사에게 전화해 개인 상담을 잡았다. 내가 기혼 상담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다. 상담 예약을 마친 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거울을 봤다. 관자놀이 멍 위에 컨실러를 올릴 수 있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누가 물으면 다 말할 생각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자무일도 없었던 얼굴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길 건너 카페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그제야 왼쪽 관자놀이 근처에 멍이 올라온 걸 봤다. 예전 같으면 먼저 머리를 가렸을 것이다. 누가 볼까봐. 회사 사람들이 물을까봐. 남들한테 집안일을 들키는 게 창피해서. 그날은 사진을 찍었다. 날짜가 보이게. 그리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었다. 생일 모임. 오후 7시 18분경 폭행. 보증서류. 민호 사전 인지 의심. 나는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게 그때의 나에게는 더 정확했다. 이틀 뒤 집에 들렀을 때 민호는 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기 전 나는 공동현관 앞에서 몇 분을 서 있었다. 결혼한 뒤 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망설인 적은 처음이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슬리퍼를 내 쪽으로 가지런히 돌려놓았다. 평소 같으면 사소한 배려라고 느꼈을 동작이었다. 일단 씻어. 머리 아직 아프지? 그가 물었다. 어제는 안 물어보더니.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정신이 없었어. 당신은 늘 정신이 없을 때 나부터 밀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신발을 벗었다.
당신은 지금도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두 번째구나. 그는 국그릇을 식탁에 놓고 한동안 서 있었다. 엄마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 본인도 많이 후회해. 나한테는 전화 안 했는데. 너 화났으니까 시간을 주는 거지? 아니. 당신한테 먼저 설명한 거야? 늘 그랬듯이. 민호는 입술을 다물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나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수학하게 지금 정확히 얼마 부족해? 그걸 내가 어떻게 정확히 알아? 1억 2천 보증은 왜 필요해? 운영자금이랑 기존 대출 갈아타는 거라고 들었어. 들었어. 수아가 회계사도 아니고 나도 금융업 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럼 금액도 구조도 모르면서 내 이름은 넣으려고 했네. 가족이니까 같이 알아보자는 거였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났다. 함께 알아보자는 사람은 상대에게 서류를 미리 보여준다. 서명 위치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친척 앞에 펜을 내미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이었다. 현관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나서 순간 발이 멈췄다. 7회 동안 내가 퇴근하면 가장 안심했던 냄새였다. 밥 먹고 얘기하자. 민호가 말했다. 나는 신발도 벗기 전에 물었다. 당신, 엄마가 생일에 그 서류 꺼낼 거 알고 있었어? 민호가 국자를 내려놓았다. 알고는 있었지. 친척들 앞에서. 엄마가 그렇게 해야 내가 너무 세게 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었네. 서진아, 그게 너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 민호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좀 옛날 사람이라 그래? 나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당신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당신이 펜 주었어? 그건 상황이 너무 커질까 봐. 이미 내 머리 잡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말렸잖아. 당신은 나한테 참으라고 했어. 아니, 나는 일단 그 자리만 넘기자는 뜻으로. 그 자리만 넘기면 다음엔 뭐였어? 내가 서명하고 집에 와서 싸우면 됐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내 여권,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보험증서, 인감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파일을 꺼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내가 하나씩 가방에 넣는 걸 지켜봤다. 왜 그런 것까지 챙겨? 내 거니까. 너 진짜 이혼하려고 이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아. 3일 줄게. 돈 어디로 갔는지 전부 정리해. 말했잖아. 수아한테 갔다고. 그것만 아니잖아. 그가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보험 파일 사이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보였다. 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내 이름, 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리고 발급일. 나는 손을 멈췄다. 이거 뭐야? 민호가 다가왔다. 뭐? 나는 종이를 들어 보였다. 그가 사본을 받아 들고 한참 봤다. 예전에 대출할 때 쓴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 집 살 때 쓴 서류는 따로 봉투에 있어? 그리고 이 날짜 봐. 발급일은 3달 전. 내가 부산 출장을 간 다음 날이었다. 민호의 얼굴에서 아주 작은 당황이 지나갔다. 나도 모르겠는데. 그 말이 이상했다.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라기보다 정말 처음 본 사람 같았다. 나는 종이를 다시 빼앗아 사진을 찍었다. 원본 가져갈게. 서진아, 이걸 왜 그렇게까지. 내 이름이 찍힌 서류니까. 나는 그날 집에서 옷보다 서류를 더 많이 챙겼다. 다음 날 개인 신용정보 조회 내역을 확인했다. 3달 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금융기관 조회가 한 건 있었다. 실제 대출 실행은 없었다.
그렇지만 조회 기록은 남아 있었다. 인감증명 발급일과 이틀 차이.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공동통장에서 돈을 빼간 일보다 오히려 그 한 줄이 더 무서웠다. 돈은 금액이 보였다. 하지만 내 이름이 내가 모르는 곳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친척들의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서진아, 아무리 그래도 어른 생신날 너무 심했더라. 명숙이 성질 센 건 알지만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천천히 풀어. 수아가 애 혼자 키우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가족끼리 돈 때문에 법까지 따지면 나중에 내가 더 힘들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캡처해서 폴더를 만들었다. 생일 이후 연락. 예전에 나는 오해를 참지 못했다. 누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밤새 문장을 고쳐가며 설명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주길 바랐다.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깨달았다. 설명한다고 해서 경계가 생기는 건 아니었다. 내가 충분히 착하다는 걸 증명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애초에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날 밤 수아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아는 한동안 숨만 쉬었다. 언니. 결혼하고 수아는 평소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 명숙 앞에서는 새언니라고 했지만 둘이 있을 땐 그랬다. 왜? 인감증명서. 찾았지. 나는 등을 곧게 세웠다. 너 그거 알아? 수아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만나서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수아와 마주 앉아 있으니 결혼 초 그녀와 꽤 가까웠던 시간이 떠올랐다. 수아가 이혼 서류를 처음 접수한 날, 명숙은 택까지 있는데 어떻게 참고 살지 못하냐며 울었고, 민호는 엄마와 동생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수아를 차에 태워 한강변을 돌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나였다. 언니, 나 진짜 실패한 사람 같아. 수아가 그때 말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대답했다. 이혼했다고 실패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믿게 해주고 싶어서 수아가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면 웬만하면 도왔다. 미술학원 상호 후보도 같이 골랐고 인스타그램 속의 문구도 다듬어줬다. 출판사 디자이너에게 부탁해 개업 전단 디자인 조언도 얻어줬다. 그래서 지금 그녀의 선택이 더 서운했다. 언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언니가 결국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시선을 들었다. 왜? 언니는 늘 그랬으니까. 그 말은 변명보다 정직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해결 방법부터 찾아줬잖아. 한 번도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한 적 없고. 그래서 내 허락 없이 내 이름까지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 아니. 수아가 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서진이는 처음엔 따져도 결국 가족 버리진 못한다고 했을 때 나도 반박을 못했어.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가족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에 도착해 있었다. 윤서진은 마지막에는 한다. 그 믿음이 그 집의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었다. 수아는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눈 밑이 푹 꺼져 있었고 손톱 주변 살을 계속 뜯었다. 학원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그게 첫마디였다. 월세 2달 밀렸고 다음 달까지 자금 안 들어오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겠대. 인테리어 위약금도 있고 재료비도 밀렸고. 나 진짜 언니 끌어들이려던 건 아니야? 나는 커피잔을 만지지 않았다. 4천만 원 어디서 온 줄 알았어? 수아의 손이 멈췄다. 처음에는 오빠 돈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성과급이랑 모아둔 돈이라고 했어? 그 다음은 수아의 눈이 젖었다.
두 번째 받을 때는 아마 공동 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생각만 했어. 확실히는 그래도 받았잖아.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왜 안 돌려줬어? 그때 돌려주면 바로 끝이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악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절박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위험을 모른 척한 사람은 맞았다. 인감증명은?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가져왔어. 아는 대출상담사한테 한도만 보자고. 내 허락 없이? 정식 접수는 아니었어. 조회만. 내 신용은 시험지야. 조회만 해보게. 언니, 나도 그때 엄마한테 하지 말자고 했어. 근데 했네. 수아는 눈물을 닦았다. 오빠는 그건 몰랐어. 진짜야.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서류 가져왔다고 했어? 나는 민호가 사본을 보고 정말 놀랐던 얼굴을 떠올렸다. 왜 지금 말해? 수아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어제 집에서 예린이가 물어봤어. 뭐라고? 외숙모가 우리 때문에 울었냐고. 수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걔가 그 말 하는데 내가 내 딸한테 뭘 보여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인생까지 걸어도 되는 건가 싶고. 나는 그제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 있었다. 수아가 덧붙였다. 오빠가 그런 말도 했어? 집은 어차피 자기 지분도 있으니까 언니만 마지막에 고개 끄덕이면 된다고. 나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집이 자기 지분도 있으니까? 응. 그 집 처음 살 때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계약금이랑 중도금 합쳐서 첫 돈의 70%가 우리 아빠 유산이었어.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실은 시댁에서 거의 아무도 몰랐다. 민호도 정확한 비율을 굳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집을 샀을 때 나는 32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유산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 민호와 집을 보러 다니다가 햇볕 잘 드는 작은 아파트를 발견했을 때 나는 그 돈을 꺼냈다. 우리 시작하는데 쓰자. 민호는 처음엔 망설였다. 너희 아버지 돈인데 괜찮겠어? 이제 내 돈이고 우리는 부부잖아. 그때 나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부부니까. 누가 더 냈는지 따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몇 주 뒤, 나는 아버지가 살던 작은 집에 혼자 갔다. 아버지 집에는 오래된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무 장롱, 신문을 쌓아 두던 작은 탁자, 겨울이면 아버지가 귤을 까 먹던 베란다 의자. 아버지는 생전에 돈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신 돈 때문에 사람한테 끌려다니지는 말라는 말은 자주 했다. 내가 결혼을 앞두고 민호를 처음 데려갔을 때도 아버지는 그의 직장이나 연봉을 묻지 않았다. 우리 서진이랑 싸우면 어떻게 할 건가? 민호가 당황해서 웃었다. 제가 먼저 풀어야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가 겉으로는 말이 세 보여도 참는 데가 있어? 오래 참다가 한번 마음 닫으면 나도 못 연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웃었다. 나는 아버지가 괜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민호도 제가 마음 닫게 할 일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서랍을 뒤지던 손이 멈췄다.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은 되게 거창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예외였다. 오늘만. 이번만. 엄마니까. 동생이니까. 회사 일이니까. 그리고 예외가 충분히 쌓이면 원칙이 바뀌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언니와 지내고 있었고 오래된 장롱과 책상은 아직 그대로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부동산 계약 때 정리해둔 자료를 찾았다. 유산 분할 확인서. 내 계좌로 들어온 금액. 그 돈이 아파트 계약금으로 빠져나간 이체 내역. 출력한 종이를 바닥에 펼쳐놓고 보니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서 지워진 것이 생각보다 많았다. 나는 민호가 기죽을까 봐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친정 덕에 집 샀다는 식으로 받아들일까 봐 더더욱 입을 다물었다. 나는 우리 집이라는 단어를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기여를 지운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몫을 크게 써 넣고 있었다. 서랍 끝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아버지 필체로 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뜯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아직은 읽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려다 현관문 앞에 민호가 서 있는 걸 발견했다. 여기 있을 것 같았어.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얘기 좀 하자.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민호는 처음으로 낮은 자세로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4천만 원, 내가 어떻게든 채워 넣을게. 수아도 갚는다고 했고. 나는 그를 보았다. 그 집 누구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 아파트. 우리 거지? 그럼 왜 수아한테 당신 지분반은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어? 민호의 눈썹이 움찔했다. 걔가 그런 말까지 했어? 했냐고. 그냥 내 지분도 있으니까 자금 융통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었어. 상대 지분을 담보로 쓰려면 상대 동의가 있어야지. 알아. 알면서 왜 나중에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민호가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다. 결혼한 뒤에 만든 재산은 공동이잖아. 공동이라는 말 뜻을 당신은 언제부터 먼저 쓰고 나중에 통보해도 된다로 배웠어? 민호는 답하지 못했다. 집 처음 살 때 들어간 돈 70%가 우리 아빠 유산이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나도 알잖아. 정확히는 모르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게 지금 무슨... 나도 지금 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내 몫을 일부러 작게 말했던 건 우리가 계산하는 부부가 되기 싫어서였어. 근데 당신은 그걸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것처럼 쓰고 있었어. 민호는 한참 침묵했다. 그러다 말했다. 내가 진짜 이혼할 생각이면 집에 대출 남아있는 것도 생각해야 해.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가 먼저 기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건 처음이었다. 이상하게도 겁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현실을 또렷하게 만들어줬다. 그래. 생각할게. 공원에서 민호와 헤어진 뒤 나는 곧장 집에 가지 않고 한강 산책로를 오래 걸었다. 민호의 말 중 틀린 것은 없었다. 집에는 대출이 남아 있었다. 공동으로 갚은 돈도 많았다. 이혼하면 계산해야 할 것도 포기해야 할 것도 생길 것이다. 나는 문득 무서워졌다. 35, 결혼 7회. 아이도 없고 다시 혼자가 된다. 친척들은 분명 그 정도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 할 것이다.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 때문에 흔들린 사람으로 볼지도 모른다. 어머니에게는 결국 모든 걸 설명해야 한다. 나는 강변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 속 결혼 사진을 열었다. 민호가 내 베일을 밟고 둘이 동시에 웃던 사진. 신혼여행에서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찍은 사진.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내 옆에 앉아있던 민호의 뒷모습. 좋았던 장면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정확해지고 싶었다. 좋았던 적이 있다와 지금 안전한 관계다는 같은 문장이 아니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결혼 생활을 한 덩어리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버지 편지를 읽은 날 밤, 나는 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호텔에서 혼자 잤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민호와 처음 만난 날부터 기억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 우리는 출판사 거래처 행사에서 만났다. 민호는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었고 공통 지인의 결혼식에서 다시 만나면서 가까워졌다. 그는 내가 말이 빠르면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답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버지 병원과 회사 일을 오가며 지쳤을 때는 새벽 2시에도 차를 몰고 왔다. 그런 사람과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 질문을 밤새 붙들다가 새벽에야 놓았다. 왜 답한다고 다시가 되는 건 아니었다. 민호가 왜 거절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명숙이 왜 딸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수아가 왜 돈을 돌려주지 못했는지도. 하지만 그 이해들이 내 서명으로 바뀔 필요는 없었다. 그날 새벽 나는 휴대전화 메모에 한 줄을 썼다. 이해와 책임을 분리할 것. 좋았던 것은 좋았던 것으로. 망가진 것은 망가진 것으로. 따로 보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큰 사건만이 아니었다. 과거를 돌아보자 내가 먼저 자원했던 순간도 많았다. 누가 시켜서만 한 게 아니었다. 아버님 병원에 갈 때도 민호 바쁘니까 내가 갈게라고 먼저 말한 날이 있었다. 김장철의 명숙이 허리를 아파하면 새벽부터 가서 배추를 나르고 제사 음식이 부족하면 내가 장을 봤다. 그때 나는 내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택은 거절할 수 있을 때만 선택이었다. 한 번 도왔더니 다음에는 당연해지고 2번 도왔더니 담당자가 됐다. 내가 집원 주는 일이 많아서 못 가요 라고 하면 명숙은 내가 안 오면 누가 해라고 했고 민호는 전마가 너만 믿어서 그래라고 달랬다. 나는 신뢰받는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대체할 사람을 아무도 만들지 않은 것이었다. 정국 아버님이 심장 수술을 받았던 해, 민호는 이틀 밤 병실을 지키기로 했다. 첫날 저녁 회사에서 전화가 와 급한 거래처 일이 생겼다며 나에게 대신 가 달라고 했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사흘을 병원에서 보냈다. 그 다음 해 시어머니가 아파트 이웃과 주차 문제로 크게 다퉜을 때도 민호가 내가 주말에 가서 얘기할게 라고 했다. 주말이 되자 그는 거래처 골프 약속이 생겼다. 결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고 이웃집을 찾아가 사과한 건 나였다. 수아가 이혼하고 이사할 때는 더 했다. 민호는 하루만 도와주면 돼라고 했다. 나는 3주말 동안 부동산을 돌고 어린이집 서류를 알아보고 중고 가구를 정리했다. 그때마다 민호는 말했다. 역시 내가 제일 잘한다. 나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었다. 그건 능력을 인정하는 문장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넘기는 문장이었다.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해. 하나하나는 이혼 사유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7회를 한꺼번에 펼치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민호가 견디기 싫은 갈등은 늘 내 쪽으로 흘렀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왔다. 로비에서 연락이 와 내려가 보니 명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했다. 잠깐 얘기하자. 우리는 건물 옆 작은 카페로 갔다. 명숙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날은 잘못했어.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머리 잡은 건 내가 미쳤었지. 수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서. 처음 듣는 사과였다. 내 마음 한구석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명숙은 손수건으로 눈을 찍더니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뒤로 뺐다. 보증은 안 해도 돼. 그 말에 나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이어졌다. 대신 전해준 4천은 그냥 몇 년 빌려준 셈 쳐줘. 수아가 자리 잡으면 갚을 거야. 나는 명숙의 얼굴을 보았다. 그 사과가 어디까지 와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다. 폭력은 잘못이지만 요구는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싫어요. 뭐? 그 돈도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명숙의 눈빛이 바로 변했다. 너 정말 사람 그렇게 매정하게 살 거니? 제가 수아 씨 가게 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가족이 힘들다는데 그 실패가 제 의무가 되지는 않아요? 명숙은 입술을 떨었다. 너 애도 없고 둘이 벌면서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나는 한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아이 문제는 결혼 후 우리가 가장 오래 조심해 온 부분이었다. 검사를 받고도 뚜렷한 원인을 못 찾았고 2번의 시술 끝에 우리는 잠시 쉬기로 했다. 명숙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어머니가 지금 하신 말도 기억하겠습니다. 서진아. 저 회사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비로 돌아오자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 시어머님 오시기 전에 남편분이 전화하셨어요. 민호가요? 네, 오늘 출근하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민호는 또 자기 엄마를 내 앞에 보냈다. 자기는 싸움에서 빠지고 우리 둘 중 누군가가 다시 나를 설득하기를 기다렸다. 명숙이 회사를 찾아온 날 이후 나는 어머니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응, 회사야? 응.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한참 창밖만 봤다. 나 민호랑 좀 떨어져 지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바로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쳤니? 그 질문에 목이 메었다. 조금. 몸이. 응. 그럼 먼저 병원 가? 나는 웃음과 울음 사이 같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왜 이유 안 물어봐?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겠지?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은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다. 내가 준비될 때 말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싫다고 했을 때 멈춰주는 것. 내가 아프다고 하면 이유보다 먼저 내 편에 서주는 것. 어머니에게 생일날 일을 설명하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어머니가 말했다. 서진아. 응. 내가 돌아오고 싶으면 집 열어둘게.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도 돼.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어떤 사랑은 붙잡지 않아도 존재했다. 그날 저녁 나는 공동 이메일 계정을 정리했다. 집계약, 보험, 세금 고지 등을 함께 받던 오래된 계정이었다. 받은 편지함에서 대출, 담보, 상담을 검색했다. 반년 전 메일 하나가 나왔다. 메일을 발견한 뒤 나는 컴퓨터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혹시 오래된 자동 저장본인가 싶어 해도 정보까지 열어봤다. 발송 시각, 수신 확인, 첨부 파일, 첨부에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 PDF가 있었다. 그 파일은 내가 몇 달 전 재산세 확인 때문에 공동 폴더에 넣어둔 것이었다. 민호는 내가 만들어둔 자료를 꺼내 상담에 보냈다. 그 사실이 사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정보를 정리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정보를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사용했다. 지은에게 메일을 보여주자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건 응. 너 이거 보고도 아직 그 사람이 겁이 많아서라고 생각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이 내 얼굴을 살폈다. 미안. 내가 결정하라는 뜻 아니야? 알아.
근데 내가 자꾸 민호 씨 동기를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안 그래?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니 오히려 슬펐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건 사랑이 끝나가는 방식 중 하나였다. 발신자는 민호. 수신자는 한 대출 상담 업체. 제목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추가 대출 관련문. 나는 첫 문장부터 끝까지 3번 읽었다. 공동명의 주택에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절차와 사전 한도 조회 가능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바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우선 상담만 진행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제 아내가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반년 전이었다. 수아가 나한테 처음 돈을 빌렸다고 알려진 시점보다도 앞선 날짜였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전까지 마음 한쪽에는 아주 작은 변명이 남아 있었다. 민호는 겁이 많은 사람이다. 엄마와 여동생 사이에 끼어 어쩔 줄 모른 사람이다. 나를 일부러 해치려던 건 아닐 것이다. 그 메일 한 통이 그 변명을 없앴다. 그는 내가 반대할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굴복할 거라고 믿었다. 내가 그동안 참아준 모든 순간이 그의 눈에는 사랑이나 배려가 아니라 답박하면 마지막에는 넘어오는 사람이라는 데이터로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민호를 불렀다. 우리는 지은의 집 근처 조용한 식당에 마주 앉았다. 나는 메일을 출력해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민호는 오래 읽었다. 이거 기억나? 상담만 한 거야. 언제부터 수아 상황 알고 있었어? 그때 이미 조금 안 좋다는 얘기는 있었지? 조금. 사업이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 괜히 내가 걱정할까 봐. 나는 웃었다. 정말 웃음이 나왔다. 민호가 불쾌한 얼굴로 나를 봤다. 왜 웃어? 당신은 내가 걱정할까 봐 말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반대할까 봐 말 안 했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실행 안 했잖아. 그게 당신 기준이야? 뭐가? 어디까지 해야 배신인지 당신이 정해? 민호가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방향이 바뀌는 걸 느꼈다. 이 사람이 내 상처를 이해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사라졌다. 설명하면 고쳐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대신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다. 내 돈, 내 신용, 내 집, 내 일, 이제는 그것부터 지켜야 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결혼 생활을 제3자의 언어로 들었다. 배우자의 동의 없는 공동자금 사용,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가능성, 혼전재산의 혼인주택 투입, 별거. 단어들은 차갑고 정확했다. 나는 그 정확함이 좋았다. 집에서는 언제나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 같은 말이 사실을 흐렸다. 변호사는 인감증명서 사본을 보고 말했다. 이 서류가 실제로 어디까지 쓰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식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별개로 본인 동의 없는 신용조회가 있었다면 경위를 정확히 남겨두세요. 형사 문제로 바로 가야 하나요? 그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추정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을 메모했다. 추정으로 확대하지 말 것. 이 문장은 이후 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되기도 했다. 민호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아도 떠날 수 있었다. 명숙이 평생 악한 사람이라고 증명하지 않아도 경계를 세울 수 있었다. 상대의 모든 면을 유죄로 만들어야만 내 선택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바로 소송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내가 가진 자료를 보여주고 혼인 전 유산이 주택구입에 투입된 내역, 공동명의 주택의 현재 가치, 대출 잔액, 공동예금 인출 내역, 민호의 개인 부채 가능성, 4명의 신용조회 기록을 하나씩 정리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재산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공동금융상품은 본인 동의 없는 추가 처분이 어렵도록 은행의 절차를 확인하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률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았다. 오히려 무거워졌다. 내가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실감 때문이었다. 민호는 그 뒤부터 달라졌다. 민호의 꽃은 사흘째부터 회사 탕비실 한쪽에 쌓였다. 첫날은 빨간 장미였고, 둘째 날은 흰 리시안 셔츠, 셋째 날은 내가 좋아하던 노란 프리지어였다. 동료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려 애쓰는 게 더 민망했다. 나는 총무팀에 외부 물품을 내 자리로 전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회사 앞에 서 있었다. 꽃도 못 받게 해. 회사로 보내지 마. 집에 안 오니까 그렇잖아. 그게 이유가 돼? 나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럼 해야 할 걸 해. 뭔데? 자료 정리. 빚 확인. 엄마한테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연락 돌리지 말라고 말하기. 민호는 잠깐 화를 참는 얼굴을 했다. 너는 지금 내가 뭘 해도 다 틀렸다고 할 거잖아. 아니. 꽃이 틀렸다는 거야? 그게 그거지? 달라. 나는 그를 지나쳤다. 예전에 나는 이런 대화 뒤 반드시 설명을 더했다.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도록.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꽃을 보내고 긴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처음 신혼집 들어가던 날 기억나?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내가 죽 끓여줬잖아. 우리가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말들은 사실이었다. 우리의 좋은 시간도 진짜였다. 민호는 내가 야근하는 날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왔고 아버지 장례식 때 누구보다 오래 내 옆을 지켰다. 내가 첫 팀장 승진해서 떨어졌을 때 새벽까지 술을 받아주며 다음엔 내가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나쁜 사람이라서 떠나는 게 아니었다. 좋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가장 쉽게 양보할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 와중에 회사에서 국제 저작권 프로젝트 책임자 인사가 발표됐다. 나는 2해 동안 그 자리를 준비했다. 영어 계약 과정도 다시 공부했고 일본과 유럽 출판사 파트너 목록도 정리해 두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법률 상담, 가족 연락, 회사 로비에 찾아온 시어머니까지 감당하느라 중요한 내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놓쳤다. 결국 다른 동료가 선발됐다. 국제 프로젝트를 놓친 일은 생각보다 오래 나를 흔들었다. 선발된 동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질투조차 마음껏 할 수 없었다. 그가 회의실에서 새 프로젝트 일정을 발표할 때 나는 메모를 하면서도 원래 저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장면을 상상했다. 퇴근 후 빈 사무실에 남아 지난 2해 동안 준비한 파일을 열었다. 해외 출판사 대응 매뉴얼, 계약서 용어 정리, 파트너별 선호 장르. 내가 주말마다 정리한 자료였다. 가정 일 때문에 못했다고 말하면 핑계처럼 들릴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자신에게까지 축소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정말 잃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다음 생각이 가능해졌다. 다시는 내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겠다. 임명 메일을 본 날 나는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노트북 화면을 오래 봤다. 그 자리는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었다.
누가 빼앗아간 것도 아니었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계속 미뤄둔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내 시간을 먹어치웠다. 지은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내가 왜 미안해? 그냥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니까. 나는 모니터를 닫았다. 나 이제 알겠어? 뭘? 참는데도 비용이 있더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예전엔 그냥 기분 좀 나쁘고 내가 하루 더 피곤한 정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시간이 없어지고 기회가 없어지고 내가 원래 가려던 길이 밀려. 그날 밤 민호에게 사진 한 장이 왔다. 아버지 집에서 가져왔던 봉투. 이거 내가 집에 두고 갔더라. 나는 다음 날 저녁 집으로 갔다. 분가한 뒤 처음이었다. 현관을 열자 모든 것이 거의 그대로였다. 식탁 위 머그컵 2개, 소파 팔걸이에 걸린 담요, 내가 사둔 작은 화분. 민호는 말없이 봉투를 건넸다. 우리 진짜 끝이야?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뜯었다. 아버지 글씨는 생각보다 또렷했다. 서진아. 내가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더라도 너는 윤서진이다. 남을 실망시키는 게 무서워서 너 자신과 한 약속을 계속 어기지는 마라. 그 뒤에는 별말이 없었다. 건강 챙기라는 말. 엄마한테 자주 전화하라는 말. 하고 싶은 일 생기면 늦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 나는 첫 문장을 다시 읽다가 울었다. 아버지가 내 결혼을 의심해서 쓴 편지도 아니었다. 민호를 싫어해서 남긴 경고도 아니었다. 그저 내 성격을 너무 잘 아는 아버지가 남긴 말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한 딸이라는 말을 좋아했다. 학교에서는 책임감 있다는 말을 좋아했고, 회사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말을 좋아했다. 결혼 후에는 좋은 며느리, 이해심 많은 아내라는 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모든 칭찬 뒤에서 나는 불편한 순간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조금씩 어겼다. 이번 한 번만. 이번에는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더 할 수 있으니까. 민호가 가까이 왔다. 서진아. 그가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동작에 민호의 두 팔이 허공에 멈췄다. 반년 전부터 수아 상황 안 좋았지? 그는 한참 뒤 대답했다. 응. 왜 가족들이 다 나만 빼고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도 나도 내가 마지막에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훨씬 정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뭘? 당신들이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민호는 급하게 말했다. 엄마는 처음에 자기 집이라도 담보 잡히려고 했어. 내가 말렸어. 엄마도 수아한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니야. 알아. 그 말은 뜻밖이었다. 명숙도 자기 방식대로 딸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 그 사실이 그녀의 폭력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한 줄로 정리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가방을 들었다. 3일 뒤에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이혼. 응. 이번에는 민호가 따라오지 않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거실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봤다. 처음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수아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언니, 나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어디를? 건물주 만나야 하는데? 계약 해지 얘기하려고. 나 혼자 가면 뭘 놓칠 것 같아서. 나는 익숙한 문장을 기다렸다. 그리고 정말로 나왔다. 언니가 이런 거 제일 잘하잖아.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전의 나라면 화가 나도 갔을 것이다. 예린이 생각해서. 수아가 정말 곤란하니까. 상대가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는 정리해야 하니까. 그런데 문득 아주 분명한 질문이 떠올랐다. 이건 누구의 일이지? 답은 너무 쉬웠다. 나 안 갈 거야. 수아가 숨을 멈췄다. 언니. 변호사 필요하면 번호 보내줄게. 계약서 검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도 알아봐. 근데 건물주는 내가 만나. 나 진짜 겁나. 알아. 한 번만. 수아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힘든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 힘든 일이 내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가게 접어야 하면 내가 정리해. 은행 설명도 내가 하고 엄마한테도 내가 말해. 수아가 아주 작게 등지라고 했다. 수아에게 안 간다고 말한 뒤 1시간쯤 지나 명숙에게 전화가 왔다. 수아 혼자 건물주 만나게 했다며? 네. 너 진짜 끝까지 그러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나는 그 말에 잠깐 웃었다. 맞아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독해져? 독해진 게 아니라 제 일이 아닌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애 엄마가 울면서 부탁하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실 수 있잖아요. 명숙이 말을 멈췄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구조를 보았다. 명숙도 가기 싫었다. 건물주에게 사정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 힘들었다. 민호도 싫었고 수아도 두려웠다. 그래서 가장 잘 처리하는 나를 찾았다. 어머니. 왜? 수아 씨가 해결해야 할 일은 수아 씨가 하게 두세요. 실패해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 망하는 걸 보고 있어? 안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사는 건 달라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손이 떨렸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담담하지 않았다. 상대가 화내면 심장이 빨리 뛰었고 내가 정말 냉정한 사람이 된 건 아닌지 의심도 들었다. 그래도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그게 변화였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행동을 되돌리지 않는 것. 전화를 끊고도 죄책감이 오지 않았다. 그게 놀라웠다. 내가 드디어 다른 사람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날 나는 3가지를 했다. 아버지 유산이 집에 투입된 증빙을 파일로 묶었다. 은행의 공동금융상품의 고위험 처분 절차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회사 내부 공지에 올라온 다음 반기 국제 저작권 프로젝트 준비팀 지원서를 작성했다. 한 달 전 같았으면 지금 집안이 이런데 내가 무슨 지원을 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했다. 집안이 이렇기 때문에 내 일을 더 미루지 말아야 했다. 이틀 뒤 수아에게 문자 한 통이 왔다. 언니, 가게 접기로 했어. 오늘 건물주랑 얘기했어? 잠시 후 2번째 문자가 왔다.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준 돈 4천만 원이 다 아니야? 우리는 다시 만났다. 수아가 자신의 계좌 거래 내역을 내밀었다. 민호 개인 명의로 들어온 2천만 원이 더 있었다. 이건 뭐야? 오빠가 개인 신용대출 받았어. 나는 종이를 넘겼다. 언제? 1달 반 전. 엄마 알아?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는 오빠가 회사에서 성과급 받은 줄 알아? 그 순간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민호의 개인 대출이 드러난 뒤 나는 한동안 그를 미워하는 방식조차 바뀌었다. 전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뿐이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 보였다. 민호는 언제나 좋은 아들이어야 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팀장이어야 했고, 동생에게는 돈이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오빠여야 했고, 내게는 싸움을 만들지 않는 남편이고 싶어 했다. 문제는 그 역할들이 서로 충돌할 때였다. 그는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가 대신 비용을 내게 했다. 처음에는 자기 돈, 그 다음 공동 돈, 그 다음 내 신용. 끝까지 가면 아마 내 집까지. 나는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야 더 이상 그를 고칠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민호가 단순히 내 돈을 탐낸 건 아니었다. 그는 자기 돈도 자기 신용도 먼저 밀어넣고 있었다. 문제는 그 끝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도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다. 수아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해볼게. 엄마가 걱정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 약속들이 벽에 부딪히면 마지막 공간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대? 내가 묻자 수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오빠 원래 그렇잖아. 엄마 앞에서 자기가 해결 못한다는 말 못해. 나는 결혼 초 민호가 자주 듣던 말을 떠올렸다. 민호는 장남이라 역시 든든하다. 우리 민호밖에 없다. 얘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남달랐다. 그 칭찬이 그를 묶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해는 용서가 아니었다. 그날 수아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이것도 보여주려고. 민호와 수아의 대화였다. 조금만 더 버텨. 엄마 생신 때 얘기할 거야? 언니 화낼 텐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해. 서지는 채면 생각 많이 하잖아. 그리고 며칠 뒤. 엄마 생신까지만 버텨. 서진이 사람들 앞에서 일을 끝까지 세게 만들지는 못해. 나는 화면을 캡처해 내 메일로 보냈다. 이상하게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내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신 그 성격을 공략법으로 사용했다. 그날 저녁 민호와 만났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수아한테 2천 더 준 거 알아?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것도 갚을 거야. 내가 궁금한 건 돈 액수가 아니야? 그럼 뭔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는 한참 뒤 말했다. 수아가 가게까지 망하면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장남이잖아. 장남이면 없는 돈도 만들어야 해? 넌 몰라.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기대는지. 알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엄마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나를 실망시키는 쪽을 골랐지?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너라면 이해할 줄 알았어. 그 말이 핵심이었다. 맞아. 당신은 늘 내가 이해할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제 안 할 거야? 이혼 협의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민호는 몇 번이나 돈은 내가 다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은 계좌 화면까지 보여줬다. 퇴직연금 일부와 사내 적립금, 앞으로 받을 성과급까지 계산해 놓았다. 시간 좀 주면 4천도 채우고 2천도 내가 갚아. 그렇게 해. 그럼 달라지는 게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지친 얼굴을 했다. 내가 뭘 해야 내가 다시 믿어? 나는 그 질문을 오래 생각했다. 모르겠어. 아예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을 찾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민호가 말없이 나를 봤다. 당신은 또 나한테 숙제 내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는 입을 닫았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는 당신이 알아내. 그 말은 그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다른 사람 인생의 해결책까지 찾는 일을 그만두기. 이혼 협의가 시작되자 가족 모두의 태도가 바뀌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숫자 앞에 앉았다. 아파트 현재 시세. 남은 주택담보대출. 내 혼전 유산 투입액. 결혼 후 공동상환 내역. 공동예금에서 빠져나간 4천만 원. 민호 개인 신용대출 2천만 원. 수아가 갚겠다고 약속한 금액과 시기. 나는 각 항목을 표로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결혼 생활 내내 계산을 피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명숙이 전화했다. 너 지금 우리 집 다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니? 어머니, 저는 제 목 정리하는 겁니다. 수아 가게도 닫게 하고 민호 빚까지 떠안게 하고. 그 빚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가족이면 같이 감당하는 거지. 그때 전화기 너머로 정국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그만해. 명숙이 소리쳤다. 당신은 빠져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정국이 물러나지 않았다. 며칠 뒤 가족끼리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직접 말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우리는 모두 조용해졌다. 정국은 나를 바로 보지 못했다. 나 그 보증 얘기 전에 들었다. 민호가 놀라서 아버지를 봤다. 명숙이 얼굴을 굳혔다. 언제요? 내가 물었다. 생일 한 열흘 전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정국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집안 시끄러워질까 봐.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여태 아무 말 안 하는 게 중간에 있는 건 줄 알았다. 명숙이 말했다.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정국이 처음으로 아내를 똑바로 봤다. 잘못했지?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가장 단단했다. 매번 제일 많이 참는 사람한테 또 참으라고 한 거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버님을 미워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수아는 결국 학원 간판을 내렸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박스에 담고 임대한 책상과 의자를 정리했다. 나는 가지 않았다. 수아도 더 이상 오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저녁에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텅 빈 교실. 정리 끝냈어. 기계랑 집기판 돈으로 이번 달 대출부터 갚을게. 나는 짧게 답했다. 알겠어. 그게 우리의 새 거리였다. 차갑지도 친밀하지도 않은. 각자의 책임을 각자의 손에 두는 거리. 이혼 조정 전날 명숙에게 메시지가 왔다. 내일 전에 한번 보자. 돌아오라는 말 안 할게? 나는 한참 보다가 답했다. 저녁 7시. 어머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그 집 식탁에 앉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가족이 다시 모인 마지막 식사 전 나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다. 명숙이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몇 초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머리로 잠깐 갔다. 멍은 이미 사라졌지만 나는 그 시선을 알아챘다. 들어와. 거실 한쪽에는 그날 친척들이 준 생일 선물이 아직 몇 개 쌓여 있었다. 나는 식탁을 봤다. 몇 달 전 케이크를 집어 들었던 자리. 내 반지가 튕겨 멈췄던 접시. 사물은 아무 기억도 없다는 듯 제자리에 있었다. 정국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서진아, 밥은 먹었니? 네. 그도 더 묻지 않았다. 수아는 예린이를 친정친구에게 맡기고 왔다고 했다. 오늘은 내 앞에서 할 얘기 아닌 것 같아서. 예전 같으면 누군가는 가족인데 애도 알아야지라고 했을 것이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작은 변화였다. 몇 달 전 생일 케이크가 놓였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번에는 친척이 없었다. 명숙, 정국, 민호, 수아, 그리고 나. 식탁 가운데에는 음식 대신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거. 그녀는 생일날 내밀었던 보증 서류를 꺼냈다. 종이는 가운데가 찢어져 있었다. 내가 찢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숙의 손이 떨렸다. 명숙이 보증 서류를 찢었다고 말한 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수아 씨 가게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명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딸인데 당연하지. 집까지 담보 잡으려고 하셨다면서요. 정국이 명숙을 봤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 이혼했을 때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 내가 딸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서 집도 깨졌다고.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나도 알아.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 근데 그때는 가게라도 잘 되면 얘가 혼자서도 잘 산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명숙의 공포가 무엇인지 정확히 봤다. 딸을 사랑해서만이 아니었다. 딸의 실패가 자기 실패처럼 보이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딸이 넘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그 비용을 다른 가족에게 나눠 씌웠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가게 닫았다고 안 죽어. 명숙의 눈에 눈물이 찼다. 알아. 근데 엄마가 계속 살려준다고 하면 난 평생 내가 망했다는 걸 인정 못해. 그 말 뒤에는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친척들 부른 것도 일부러 그랬어. 민호가 얼굴을 들었다. 명숙은 계속 말했다. 내가 사람들 눈 많이 보는 거 아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는 못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당사자의 입으로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졌다. 수아가 휴대전화를 식탁에 올렸다. 엄마, 이것도 봐야 해. 민호가 말렸다. 수아야. 오빠도 이제 그만해. 수아는 우리 대화 캡처를 띄웠다. 서진은 체면 생각 많이 하잖아. 엄마 생신까지만 버텨. 사람들 앞에서는 일을 끝까지 세게 만들지는 못해. 명숙이 한 줄씩 읽었다. 민호야.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반년 전 대출 상담 메일을 꺼냈다. 이건 당신이 보낸 거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응. 수아가 처음 돈 빌리기 전이야? 응. 그때부터 이미 우리 집 담보 공간 알아보고 있었고. 상담만. 나는 그를 바라봤다. 민호가 말을 멈췄다. 알아. 그가 낮게 말했다. 이제 그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 명숙이 아들을 보며 물었다. 너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신용대출 2천도 받았다며? 민호는 헛웃음을 냈다. 말하면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 내가 뭘. 우리 민호가 그것도 못해 라고 했겠지? 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언제? 평생 그랬어,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올라갔다. 난 엄마한테 못한다는 말이 제일 무서웠어. 수아 힘들다고 하면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았고, 아빠 아프면 내가 장남답게 해야 할 것 같았고. 근데 회사도, 돈도 다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래서 서진한테 넘겼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서진은 잘하니까. 서진은 결국 해주니까. 그는 내 쪽을 봤다. 그게 내가 제일 잘못한 거야? 명숙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다. 내일 조정해서 제 조건은 이대로 갈 겁니다.
민호가 읽었다. 주택은 실제 자금 투입과 혼인 중 공동상환 내역을 기준으로 협의. 공동계좌 무단 인출액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반영. 민호 개인 대출은 민호가 부담. 수아가 상환하는 금액은 실제 변제 시 반영하되 내게 추가 보증이나 신규 채무 부담 없음. 수아가 갚는 건 기다려 줄 수 있어? 나는 말했다. 하지만 더는 아무것도 대신 책임지지 않을 거야.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명숙은 한참 있다가 물었다. 정말 다시 생각할 마음 없니? 민호가 먼저 말했다. 엄마. 그가 어머니를 막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이거 다 해결하면 나한테 기회가 있어? 식탁 위 공기가 멈췄다. 나는 그 질문을 오래 기다렸던 것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돈을 채워 넣고 엄마한테 제대로 말하고 나를 붙잡으면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답이 분명했다. 문제는 돈이 다시 들어오느냐가 아니야. 나는 말했다. 당신은 그날 엄마가 내 머리를 잡고 있는 걸 봤어. 민호의 눈이 붉어졌다. 그런데도 누굴 멈출지 생각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잘 참을지를 골랐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걸 잊을 수 없어. 민호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 그러다 종이를 자기 쪽으로 당겼다. 알겠어. 민호야. 명숙이 불렀다. 그는 어머니 쪽을 보지 않았다. 엄마, 이제 그만해. 그리고 이혼 조정 의향서에 서명했다. 가족 식탁에서 민호가 이혼 의향서에 서명한 뒤에도 우리는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명숙이 찢어진 보증 서류를 손끝으로 눌렀다. 서진아. 나는 그녀를 봤다. 그날 내 머리 잡은 거? 그녀는 입술을 몇 번 달싹였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조건이 붙지 않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명숙은 계속 말했다. 내가 케이크 던진 건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 수아가 놀라 엄마를 봤다. 그런데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람들 앞에서 몰아세웠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네. 그 한마디뿐이었다. 명숙이 어색하게 웃었다. 사과하면 다 끝나는 건 아니지? 네. 그래. 그녀가 처음으로 그 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국은 찢어진 서류를 주워 봉투에 넣었다. 이건 내가 버리마. 수아가 말했다. 아빠, 그냥 놔줘. 왜? 갖고 있을래? 명숙이 눈살을 찌푸렸다. 수아는 봉투를 받아 들었다. 내가 어디까지 갔었는지 잊지 않게? 나는 그 말을 듣고 수아를 잠깐 봤다. 사람은 실패를 지우는 대신 기억하는 방식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승리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래 끌어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명숙도 울지 않았다. 수아는 내 쪽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정국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일어서자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민호가 뒤따라왔다. 서진아. 나는 돌아봤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조금만 참아라고 하지 않았다. 조정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결혼 반지를 생각했다. 생일날 식탁에 던진 뒤 어디 갔는지 묻지 않았었다. 몇 주 뒤 민호가 택배로 보내왔다. 작은 지퍼백 안에 반지만 들어있었다. 메모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팔지도 다시 끼지도 않았다. 아버지 편지와 함께 서랍 안쪽에 넣었다. 어떤 물건은 버려야 끝나는 게 아니었다. 더 이상 손에 끼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이혼은 몇 달 뒤 정리됐다. 법률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건조했다. 조정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서류 가방을 2번 확인했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유산 입금 내역, 대출 상환표, 공동계좌 거래 내역. 사람이 7회를 함께 살고 헤어지는 일이 A4종이 몇 묶음으로 정리되는 게 이상했다. 법원 근처 카페에서 변호사를 기다리는데 민호가 먼저 들어왔다. 그는 내가 좋아하던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에 내가 골라준 옷이었다. 왔어. 응. 그는 내 맞은편에 앉지 않고 한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어제 엄마가 또 연락 안 했지? 응.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커피 뚜껑을 만지다가 말했다. 나 상담 예약했어. 무슨 상담? 심리 상담. 나는 잠깐 그를 봤다. 회사에서 연계해주는 프로그램 있더라. 그래. 그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을 것이다.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 같으면 잘했다고 했을 텐데. 잘한 거 맞아. 근데 그게 나한테 돌아오라는 이유는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점점 이런 짧은 문장에 익숙해졌다. 조정실에서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민호는 한 번도 가족인데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과 관계가 다시 가능해지는 순간은 같지 않았다. 너무 늦게 배운 것은 때로 다음 관계에서 써야 했다. 그게 잔인한 일이 아니라 순서라고 생각했다. 서류를 내고 금액을 확인하고 서로의 계좌를 정리하고 집 처분 방식과 자녀 대출을 계산했다. 나는 회사에서 가까운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새 집에서 처음 혼자 맞은 주말에는 오히려 할 일이 없어서 당황했다. 새 집에 적응하는 동안 나는 작은 습관부터 바꿨다. 식탁 의자를 2개 사려다가 하나만 샀고 대용량 식재료 대신 내가 일주일 안에 먹을 만큼만 샀다. 일요일 저녁이면 다음 주 일정을 적었는데 예전에는 시댁 일정과 민호 회식, 병원 예약이 먼저 들어갔다. 이제는 내 출장, 내 운동, 어머니에게 전화할 날, 친구와 저녁 먹을 시간이 먼저였다. 처음엔 그게 이기적인 계획표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누구의 일정도 빼앗지 않았다. 그저 내 달력에 내 삶을 먼저 적은 것뿐이었다. 토요일 아침 눈을 떴는데 시댁 단체방 알림도 없고 누구 병원 예약도 없고 장을 봐야 할 가족 모임도 없었다. 나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놨다. 냉장고에는 내 먹을 것만 있었다. 빨래도 내 것뿐이었다. 처음에는 그 단순함이 쓸쓸했다. 점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를 찾지 않자 내가 세상에서 불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그때 지은이 메시지를 보냈다. 산책할래. 나는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 우리는 한강을 걸었고 회사 얘기와 새로 나온 책 얘기를 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나는 우리가 한 번도 민호나 시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챘다. 그 사실이 좋았다. 내 인생에 다시 다른 주제가 생기고 있었다. 처음 이사한 날 거실에 박스가 10개도 안 됐다. 7회를 살았는데 내 물건은 생각보다 적었다. 예전 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소유했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역할이었는지도 몰랐다. 누구 병원 예약해주는 사람. 모임 날짜 맞추는 사람.
잘못 전달된 말을 중간에서 부드럽게 바꾸는 사람. 싸움이 나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 그 역할들을 내려놓으니 집이 비어 보였지만 숨은 잘 쉬어졌다. 수아는 어린이 교육기관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월급이 가게 운영할 때 기대했던 수익의 절반도 안 됐다고 했다. 그래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조금씩 돈을 갚았다. 우리는 친해지지 않았다. 몇 달 뒤 수아와 예린이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다. 회사 근처 서점에서였다. 예린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허리를 안았다. 왜 승모? 수아가 당황해서 아이를 떼어놓으려 했다. 예린아,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아. 예린이는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때 할머니 생일에 왜 먼저 갔어? 수아가 얼굴이 하얘졌다. 나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어른들끼리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못 지켜서 그랬어. 무슨 약속? 싫다고 하면 멈추는 약속. 예린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유치원에서도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돼. 맞아.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우리는 셋이 서점 카페에서 주스를 마셨다. 예전처럼 가족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망가진 관계의 모든 조각을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릴 필요도 없었다. 안전한 거리에서 남길 수 있는 것도 있었다. 헤어지면서 수아가 말했다. 언니, 나 요즘 월급 받는 날이 좋아. 왜? 얼마 들어올지 아니까. 나는 웃었다. 가게 할 때는 매일 대박날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다음 달 월세 낼 수 있는 게 좋더라. 그것도 3이지. 응, 이제 좀 알아. 수아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그때 내가 받은 돈 진짜 미안해. 알아. 나 언니가 용서해줬다고 생각해도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아가 눈을 깜빡였다. 아직은 그냥 내가 갚고 있고 나는 확인하고 있는 거야? 수아는 잠깐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끄덕였다. 그게 맞겠다. 그 대답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편하게 만들었다. 억지로 화해한 척하지 않아도 됐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가끔 필요한 말만 했다. 이번 달 50 보냈어? 확인했어. 예린이가 언니 보고 싶대. 나중에 시간 맞으면 보자. 민호는 이혼 후에도 같은 회사에 다녔다. 빚을 갚았고 어머니 집에 매주 가던 횟수를 줄였다고 들었다. 수아에게서 그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오빠가 자꾸 자기가 왜 거절을 못하는지 보겠대?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래 라고 했다. 그가 바뀌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일이다. 내가 기다릴 이유는 없었다. 명숙에게는 반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짧은 문자가 왔다. 서진아. 그날 내 머리 잡은 것, 그리고 내가 싫다고 한 일을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시키려 한 것, 내가 잘못했다. 답장 안 해도 된다. 나는 메시지를 오래 읽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삭제도 하지 않았다. 명숙의 사과 문자를 받은 날도 나는 바로 잠들지 못했다. 문장에는 변명이 없었다. 나도 딸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너도 케이크를 던졌다는 말도 없었다. 그게 그녀가 처음으로 보낸 제대로 된 사과라는 걸 알았다. 나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 알겠습니다. 지웠다. 사과 받아들일게요. 그것도 지웠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예전의 나라면 상대가 어렵게 사과했으니 나도 그 마음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과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상대를 편하게 해줄 의무는 없었다. 며칠 뒤 어머니와 통화하다 그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사과했으면 됐지? 내가 답할 마음 생기면 그때 해. 안 생기면 안 해도 되고. 나는 웃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간단해? 복잡하게 산다고 정답이 달라지냐?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찾던 경계는 어쩌면 원래 간단한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 모르면 확인하는 것.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면 대신 책임지지 않는 것. 상대가 실망해도 그 감정까지 내가 정리하지 않는 것. 간단하지만 나는 그걸 배우는데 7해가 걸렸다. 사과는 때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제대로 이름 붙이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국 아버님은 한 번 전화를 했다. 잘 지내니? 네. 그래. 잘 지내라. 짧은 통화였다. 나중에 수아에게 들으니 아버님은 어머니와 한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예전처럼 무조건 넘기지 않으면서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누군가 너무 늦게 변했다고 해서 그 변화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의미를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었다. 어느 금요일에는 지은과 늦은 저녁을 먹었다. 지은이 내 잔에 물을 따라주며 물었다. 요즘은 어때? 뭐가? 혼자 사는 거? 나는 잠깐 생각했다. 생각보다 심심하고 생각보다 편해. 후회는? 나는 창밖을 봤다. 후회라기보다 아쉬운 건 있어. 더 일찍 말했으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돈을 같이 확인했으면? 처음 집어낸 모텔라고 했을 때 민호가 내 말을 들었으면? 그럼 안 헤어졌을까? 모르지. 나는 웃었다. 근데 이제 그 가정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지은이 잔을 들었다. 그 말 좋다. 뭐가? 내가 드디어 모든 가능성까지 책임 안 지는 거?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예전에 나는 끝난 관계에서도 더 잘할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이제는 끝난 것은 끝난 채 둘 수 있었다. 회사에서는 다음 반기 국제 저작권 프로젝트 준비팀에 지원했다. 프로젝트 준비팀에 들어간 뒤 나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일했다. 전에는 누군가 일정이 꼬이면 내가 먼저 맡았다. 회의록 담당이 빠지면 대신 쓰고 해외 파트너 답장이 늦으면 밤까지 남아 확인했다. 이번에는 업무표에 담당자를 명확히 적었다. 처음엔 동료가 농담했다. 팀장님처럼 변했네. 나는 웃었다. 내 일 잘하려고. 경계를 배운 건 가족 안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일에서도 모든 걸 떠안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일을 놓쳤다. 내가 다시 지원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도와주는 방식이었다. 도움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담당까지 빼앗아 오지는 않았다. 그 차이가 내 하루를 완전히 바꿨다. 면접날 나는 예전처럼 집안이 안정적이어야 회사에 패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지난 반기에는 개인 사정으로 준비한 만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과 파트너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팀장은 내 자료를 한참 보더니 물었다. 출장 많은데 괜찮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네, 이번에는 제 일정부터 제가 지키겠습니다. 반년 뒤 나는 그 프로젝트의 첫 해외 판권 제안을 직접 맡게 됐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넘기다 문득 생일 모임이 있었던 날짜를 봤다. 동그라미도 메모도 없었다.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 생일을 색깔별로 표시해두고 일주일 전부터 선물을 준비했다. 그 습관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같은 날짜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다. 프로젝트 1차 제안 통과.
한 날짜가 꼭 한 가지 기억만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과거를 지우지 않았다. 그 위에 다른 일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해외 판권 제안 회의를 마친 날 팀장은 내게 말했다. 윤책임, 이번에 준비 많이 했네요. 예전에 나라면 팀원들이 도와줘서요 라고 먼저 말했을 것이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내 입으로 내 노력을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색했다. 팀장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티가 나요. 그 한마디를 듣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오래전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알아서 다 한다 오고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같은 칭찬 같아도 달랐다. 하나는 내가 더 맞게 만드는 칭찬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해낸 몫을 그대로 돌려주는 말이었다. 나는 이제 그 차이를 알았다. 아주 큰 승진도 아니었고 인생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다시 내 시간에 내 이름을 써넣는 기분이었다. 그날 퇴근길에는 일부러 택시를 타지 않았다. 지하철 2 정거장 전에 내려 천천히 걸었다. 여름밤 공기가 조금 눅눅했고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평범한 저녁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다.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도 내 발걸음이 분명해서 좋았다. 집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약지가 비어있는 걸 내려다봤다. 처음 반지를 빼던 날에는 그 빈자리가 너무 선명했다.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리가 다시 내 손이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해 새 아파트에 들어왔다. 주방에는 작은 전등 하나만 켰다. 팀에서 오늘 계약 초안이 통과됐다고 편의점 케이크를 하나 사줬다. 종이 상자를 열어보니 크림이 한쪽으로 조금 눌려 있었다. 나는 잠깐 웃었다. 반년 전에도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그날 나는 케이크를 들어 한 결혼을 끝냈다. 오늘은 플라스틱 포크로 조용히 한 입을 떴다. 딸기잼이 너무 달았다.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가볍게 진동했다. 민호였다. 수아, 오늘 첫 번째 약속 금액 다 갚았어. 나는 메시지를 읽었다. 답하지 않았다. 삭제하지도 않았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창가에는 방금 세탁한 셔츠 2장이 걸려 있었다. 세탁기는 이미 멈췄고 냉장고에서는 낮은 기계음이 났다. 나는 케이크 마지막 한 입을 먹고 접시를 씻었다. 물을 잠그고 불을 껐다.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문 옆을 봤다. 예전 집에서는 늘 슬리퍼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지금은 한 켤레뿐이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고 복도부를 확인한 뒤 다시 닫았다. 문이 가볍게 맞물렸다. 이번에는 문 뒤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